형제들 사이에 이 전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너무나 비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패배하는 것이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고 죽는 것보다는 나아야 했습니다. 인용문 끝. 3년 동안 남부의 구릉지와 산악지대, 그리고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말라가와 같은 대도시에서 스페인은 공화파와 민족주의자들이 싸우는 내전의 참혹한 학살과 살육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다오스, 이룬, 과달라하라, 테루엘, 그리고 에브로와 같은 곳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는 국민의 정신에 깊이 새겨졌고, 피카소의 게르니카,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오웰의 카탈로니아 창가와 같은 대중적인 이야기들은 전 세계가 에스파냐 내전을 결코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이 겪은 가장 참혹한 분쟁이었던 스페인의 악몽 같은 시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전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긴장감이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에 걸쳐 복잡하게 얽히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20초 내내 스페인은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과 부패에 시달렸습니다. 부르봉 왕가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왕조로 1700년에 펠리페 5세에 의해 스페인 왕위에 올랐지만 공화주의자, 자유주의자, 독재자, 그리고 지역주의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습니다. 현재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역시 부르봉 왕가의 일원이지만 이 왕조의 주권은 1700년 이후 4번이나 전복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꾸준히 안정적인 의회 민주주의가 부족했으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가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입헌군주제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1814년에 복원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비민주적이었고 사회 현실과 점점 동떨어져 있던 이 체제는 192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미겔 프리모 데 리베라가 이끈 왕정 지원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1931년에 결국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데 리베라의 보수적 질서 재확립, 대중의 도시화, 경제 번영을 가져오겠다는 민족주의적 약속은 처음에는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시민 소유를 억압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경제 호황에 대해 아마도 부당하게 개인적인 공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은 스페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균열을 감출 수 없었고, 데 리베라는 1930년 3월 대중의 지지를 잃은 채 사임했습니다. 그해 4월 14일 제2차 스페인 공화국의 부활이 선포되었고, 새로운 민주정부는 스페인에서 사회적 경제적 권력의 근본적인 재분배와 야심찬 개혁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회의 보수 세력, 군주주의자, 군부, 그리고 주로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의 세속화, 여성의 참정권과 진보적인 교육 도입, 시민 결혼법과 축제 및 행진에 대한 제한은 교회의 통제력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 권위는 공화국의 구조 개편을 전통 종교와 스페인 문화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개혁에 대한 스페인 군대의 반응은 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점점 더 적대적이고 의심스럽게 변해갔으며, 특히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가치를 지닌 장교단 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공화국의 총리 마누엘 아사냐는 이전에 거의 독립적이고 통제받지 않는 자율성을 누리며 일종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군대를 현대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장교단은 점점 더 폐쇄적인 계급이 되었습니다. 군사학교에선 장교 자제들을 압도적으로 우대했다. 장교들의 딸들은 군인 가문에 시집갔습니다. 이곳은 군사 권력이 점점 더 나라의 노동 계급과 개인적인 유대가 줄어드는 세계였습니다. 사라고세에 있는 스페인 주요 군사학교에서는 교직원 대부분이 식민지 장교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로코 원정에서 피를 흘린 아프리카니스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제국의 부흥, 군대가 스페인
스페인의 수호자이자 구원자라는 사상, 그리고 극우 민족주의 정치의 핵심적인 일부가 되는 사상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공화국은 1931 6월 사라고사 학교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에밀리오 몰라 장군과 프란시스코 프랑코 등의 강경파가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지위와 영향력을 잃었고 1936년 쿠데타를 주도하게 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부유한 지주들과 극도로 가난한 농민들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는 소수 엘리트들이 라티푼디아라 불리는 광활한 토지를 소유했고, 무토지 농민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계절 노동을 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산업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 그리고 거의 없는 노조나 노동보호 속에서 고통받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북부의 카탈루냐와 남부의 안달루시아 같은 지역에서 강력한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10년간 의호 환기는 사라지고 그 결과 대량 실업과 과밀한 직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933년 11월 보수정부가 재집권한 이후 결국 사태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10월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혁명적인 총파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고, 그 결과는 참혹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카탈루냐나 마드리드 같은 지역에서는 빠르게 힘을 잃었지만, 북부 아스투리아스 지방의 탄광 노동자들은 대규모 무장 봉기로 폭발하여 수도 오비에도를 점령하고 50 넘는 교회, 수도원, 기타 종교 시설을 불태웠으며 권력자들 중 일부를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3만 명 넘는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지만 저항은 2주 만에 끝났다. 에두아르도 로페스 오초아, 이 포르투온도 장군이 이끄는 스페인군은 봉기를 진압하면서 아스투리아스 마을 상공에 공군 폭격기를 투입하고 해안 도시들을 해상 함정에서 포격했으며 지상에는 호전적인 보병 부대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 후 아스투리아스 전역에서 가혹하고 광범위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헌법상의 보장이 중단되었습니다. 3만 명이 투옥되어 많은 이들이 고문당했습니다. 정당과 노조 사무실 폐쇄, 좌파 언론 침묵 강요당해 사회주의 시의회들이 전복되었다. 자유주의나 좌파 성향의 공무원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고용주와 경영진은 이 기회를 이용해 대규모로 노동조합원들과 좌파 활동가들을 해고했습니다. 인용 끝. 2년 후 인 1936년에 총선이 실시되었을 때 좌파는 재조직되어 인민전선이라는 진보 세력에 결집된 연합체로 뭉쳤고 2월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이후 국가 전역이 신속히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혁명적인 대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죄수들을 석방했습니다. 보수적인 건물들과 교회들이 점령당한 뒤 불태워졌고, 야당 지지자들은 공격을 받아 사업장이 약탈당했으며 저명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프랑코와 모엘로는 계엄령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부되자 그들은 민족주의 동조자들과 강력한 군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쿠데타로 공화국을 전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7월 17일 프랑코는 스페인 외인 부대와 아프리카 군대를 이끌고 남부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한편 몰라는 북부에서 군을 동원했다.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역의 비교적 상류층 사회에서 태어난 프란시스코 프랑코 바하몬데의 청소년기는 북아프리카의 잔혹한 식민지 전쟁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를 유능하고 무자비한 군인으로 명성을 쌓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주의적 세계관을 깊이 형성하여 훗날 전쟁 중에 파괴적인 효과로 사용하게 될 군사 교리와 전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프랑코는 겨우 14살의 나이에 1907 톨레도 육군사관학교에 사관 후보생으로 입학했고 4년 후 소위 계급으로 졸업했습니다.
빠르게 승진과 명예를 추구한 프랑코는 식민지 병사들과 스페인 장교들로 구성된 보병 부대인 푸에르사스 레귤라레스, 인디헤나스, 즉 아프리카군에 임관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대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라카하 또는 라파하, 즉 영어로 말하면 관이나 장군의 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913년 스페인 모로코로 파견된 프랑코는 스페인이 1911년, 1927년 리프 전쟁으로 알려진 오랜 잔혹한 분쟁을 토착 아마지그 부족과 벌이고 있던 식민지에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코는 곧 전장의 혼란 속에서 강인한 규율, 냉철함, 그리고 전술적 능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코는 엘비체에서 게릴라 진지를 공격하던 중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의 공로로 프랑코는 스페인 최고의 무공훈장인 산 페르난도 십자훈장과 함께 명예로운 마리아 크리스티나 1 등급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승진하여 1916년에 대위, 1917년에 소령이 되었고 당시 스페인 육군에서 최연소 장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1920 스페인 웨인 부대의 부지휘관이 되었으며 1926년에는 불과 33 나이로 유럽 최연소 장군이 되었습니다. 1920년 호세 밀란, 에스트레 중령에 의해 창설된 스페인 웨인 부대는 악명 높은 프랑스 웨인 부대를 본떠 만들어졌으며 외국 출신 병사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이들을 지휘할 경험 많은 스페인 장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스타의 쿠아르텔 델 레이 콜론 광장에 주둔했습니다. 스페인 웨인 부대에 입대한 이들의 동기는 애국심과 용맹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부터 자국 군대에서 탈영한 자들, 망명자, 그리고 음식과 숙소, 급여를 바라는 자범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신병들은 대전쟁 이후 제대했지만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거나 적극적인 전투 임무나 식민지 환경에서의 복무를 선호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웨인 부대를 이국적이고 모험적인 이미지로 인식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웨인 부대는 실직자, 이동이 제한된 자, 파업 후 해고된 노동 이주자들에게 하나의 목적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함, 술에 취함, 강제 등으로 웨인 부대에 입대했다. 이는 강요, 속임수, 협박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는 불행한 결혼, 인생의 위기, 심지어 사법제도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었다. 인용 끝. 리프 반란 기간 동안 빠르게 죽음의 신랑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부대는 폭력, 순교, 그리고 애국적 열정의 문화를 세웠습니다. 이는 민족주의 신문들에서 찬사를 받았고 토착 아마지그인들에게는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절단, 참수, 인간 사냥, 그리고 적 전투원과 민간인 모두를 불태우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곧 퍼져나갔습니다. 총검에 여러 개의 머리를 꽂아 행진하거나 바구니에 담아 우편으로 보내는 등 이 부대는 이러한 과도한 폭력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장교들조차도 이를 실행하고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인용 끝. 초기 쿠데타가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독일과 이탈리아라는 두 유럽의 파시스트 강대국이 무기, 차량, 탄약, 수송 지원의 형태로 반란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승리와 새로운 동맹국을 기대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유럽 본토를 가르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공화파 해군의 봉쇄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스페인 웨인 부대와 푸에르사스 레귤라레스, 인디헤나스는 독일의 융커스 52 수송기와 이탈리아의 사보이아 마르케티 81을 이용해 전개 병력, 포병, 장비를 수송했습니다. 이는 최초로 성공한 공수작전이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85일 동안 약 1만 4천 명의 병사와 300톤에 조금 못 미치는 군수품이 스페인으로 공수되었습니다. 외국인 조종사와 기술자들의 공화군 이탈은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내전으로 번진 반란으로 인해 스페인 전역에서 분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공화파로 남아있었고 특히 발렌시아와 카탈루냐처럼 중앙 집권에 강하게 반대하는 지역이나 수도 마드리드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중북부와 북서부의 농촌 지역은 반진보적 보수 계층과
종교적인 농민들로부터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반란군의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쿠데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없었던 반란군 통제 지역에서는 곧바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폭력적인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항구 도 12구에서는 시위와 시위대가 학살과 유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현지군 지휘관들은 모든 반대 세력을 말살했습니다. 수백 명의 정치인, 노조원, 시장, 변호사, 교사, 의사, 심지어 선원과 노동자들이 동료 군인들에게 살해당했다. 마을과 도시에서 사람들은 한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는데 이는 이념에 대한 신념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닥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공화주의에 약간이라도 동조했던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새로 들어선 반란군 당국에 공개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친구나 개인적인 충성심을 배신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용문 끝. 의미 있는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라 곳곳에서는 곧 무정부 상태와 잔혹한 자경단의 보복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온갖 개인적인 원한이 해결되고 노골적인 범죄 행위마저 혁명적 정의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화파가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폭력도 만연했습니다. 거의 7천 달하는 종교인들이 살해당했고 집단적인 신성모독과 저명한 인물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등 전통적으로 반진보적이고 지배적인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극악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공화파 지역에서 일부 개인들의 목표는 인용하자면 타블라 라사, 즉 백지 상태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용감한 신세계의 탄생을 꿈꿨습니다. 반란군 지역에서는 살인이 정화행위로 널리 인식되었으며 이는 공동체를 오염의 근원과 그들이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변화를 상징하고 따라서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보적인 교사들, 지식인들, 독학한 노동자들, 신여성들, 사상가로 알려진 사람들, 특히 여성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2배로 비난받았습니다. 폭력은 사회적, 문화적,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군단과 아프리카 군대가 북쪽으로 빠르게 진격하면서 그들은 길을 가로막는 모든 저항을 잔혹하게 쓸어버렸습니다. 대중적으로 자주 주장되는 것처럼 훈련된 민병대의 형태로 나타난 저항이 아니라 그저 손에 잡히는 것으로 무장한 민간인들이 20세기에 탱크, 폭격기, 전개 보병에 맞서 헛되이 싸웠습니다. 전략적인 학살, 고문, 조직적인 강간, 집단 매장, 인간성 말살, 대학살과 도살이 그들의 뒤를 따랐고 스페인의 친공화파 시민들은 그저 사격 연습의 표적이나 사디스트적 잔혹 행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스페인 남부는 학살의 현장이 되었고 전쟁 중에 3만 8천에서 13만 명에 이르는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격적으로 프랑코 정권 전체가 1936년부터 1975년까지 저지른 모든 처형의 50%에서 70%가 단지 내전 첫 3달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서해안의 엑스트라 마조르에 위치한 요새 도시 바다우스는 과디아나 강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포르투갈 국경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8최 세워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담한 손실 이후 1936년 8월에 바다우스는 포르투갈 국경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화파 거점으로 남았습니다. 이곳은 곧 기동력이 뛰어난 국민군에 의해 지원군과 고립되었는데 국민군은 서쪽 측면을 확보하면서 북부와 남부의 병력을 합치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요새 성벽 안에는 일 델폰소 푸이 덴돌라스, 이 본세데 리온 대령의 지휘 아래 500 정규군과 약 4,000명의 공화파 민병대 남녀 모두가 불가피한 포위를 대비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소화기, 경기관총, 소국영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후안 야구에 이 블랑코 중령은 프랑코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스페인군 원로 장교 중 한 명으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의 전쟁 기계가 결합된 막강한 전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스페인 외인 부대 약 3,
3,000 미만 모로코 보병 750, 그리고 무려 5개의 야전 포병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7mm 대전차포부터 75mm 야포, 그리고 파괴적인 150mm 곡사포에 이르기까지 약 30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군의 폭격기 지원을 받았으며 8월 14일 아침 바데르호트에 강화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바데르호트는 거의 끊임없이 폭격과 공습을 받아 고대 방어시설 대부분이 먼지와 잔해로 변했고 공포에 질린 피난민들로 도시가 가득 찼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의 행위로 오전 9시경 푸이덴돌라스와 현지 당국자 일부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로 도망쳤습니다. 모로코 레귤라레스 부대가 도시 남쪽 성벽을 쉽게 뚫었다. 수비대는 공격에 굴복하거나 무기를 내려놓고 국민주의자들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러나 트린티 게이트에서는 쿠에르포 데 카라비네로스의 용맹한 부대가 반란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카라비네로스는 게이트에 미리 구축된 방어 진지에 숨어 기관총을 운용하고 소총수들과 오래된 야포의 지원을 받아 결연한 최후의 항전으로 공격해오는 스페인 군단을 대거 쓰러뜨렸습니다. 제4대대의 한 중대는 90명 중 76명의 군단원과 장교 대부분이 전사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레히온 에스파뇰라는 다시 한번 바리케이드를 공격했고 이번에는 맹렬한 총격을 뚫고 진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약 50 민병대가 대성당 안에 숨어 혼란 속으로 총을 쏘아대다가 결국 탄약이 떨어져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카라비네로스를 지나자 제4대대는 다른 레히오네르와 레귤라레스와 합류하여 남은 방어군을 시내 곳곳에서 추격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경우 살아남은 자들을 잔혹하게 총검이나 참호용 칼로 처치했습니다. 밤새 산발적 전투가 이어졌지만 이른 아침 바다우스는 반군에게 넘어갔다. 전투 이후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후한 야구에 이 블랑코는 바라우스의 도살자라는 음산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승리 후 며칠 동안 약 4,000명의 비무장 민간인이 학살당했으며 이들은 자신의 집이나 대성당에서 피신을 시도하다가 처형당했고 가장 끔찍하게는 투우장 플라사대 토로스에 집결되어 학살당했습니다. 이곳 도시의 투우장에서는 기관총과 총살대가 무고한 남녀노소를 중앙에 세워놓고 둘러싸 트럭으로 다음 죄수들이 신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전까지 대량으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이후 매장 구덩이에서 화장되었습니다. 한 기자는 15일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시리, 약 200명이 총살당했다. 우리는 코만단시아 미리타르의 인도가 피로 흠뻑 젖은 것을 보았고 투우장에서의 체포와 집단 처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총알이 휩쓸고 지나간 뒤 유리 조각과 타일, 버려진 시신들로 뒤덮여 있다. 칼레산 후안 거리에는 시신만 해도 300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목표로 삼은 국민군은 이제 라코르냐에서 북쪽 카디스에서 남쪽까지 스페인 서부를 장악했으며 포르투갈과의 전 국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32,000명이 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대부분은 공화파를 지지했지만 적지 않은 수가 국민군 반란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출신의 공화파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국의 정권을 피해 도망친 후 파시즘에 맞서 싸울 기회를 제공했고 영국, 미국, 프랑스의 자원봉사자들은 자국 정부의 불간섭 정책에 환멸을 느끼며 이 전쟁을 도덕적 의무로 여겼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파시즘을 막지 않는다면 그들이 직접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좌파 국제여단, 즉 브리가다스 인테르나시오날레스를 구성한 자원봉사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았는데 소련은 이 전쟁을 반동 세력에 의해 포위된 인민정부이자 사회주의 이념이 자라기에 완벽한 토양으로 보았습니다. 1936년 10월 코민테른, 즉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의해 설립된 이 여단들은 소련과 연계된 스페인 공산당의 후원 아래 조직되었지만 아나키스트, 트로츠키스트,
그리고 소속이 없는 반파시스트 등 다양한 좌파 성향의 전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사단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11국제여단은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중부 유럽 출신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12여단은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발칸 전사들은 제13여단 프랑스인, 스위스인, 벨기에인은 제14여단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자원봉사자들은 제15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마지막 여단에는 모험과 운명적인 영웅주의라는 낭만적 이상을 상징하게 된 부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대대, 아일랜드 코놀리 중대,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대, 캐나다 맥켄지 파피노 대대가 있었고 그 부대들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윌리엄 헨리 오든, 펠리시아 브라운, 톰 윈터링햄이 복무했습니다. 이 국제의용병들에 대해 프랑코파 선전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은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으며 지구의 쓰레기, 감옥, 정신병원, 노숙자 수용소, 그리고 매춘굴의 찌꺼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스페인에서 이 남자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비밀경찰에겐 교수대의 먹잇감, 프랑코 군대에겐 총알바디였다. 모험가 집단, 타락한 삶에 익숙한 남자들, 이미 손에 피를 여러 번 묻힌 자들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그들의 업적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프랑코를 지지한 자원병 중 가장 악명 높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오웬 오더피의 파시스트 블루셔츠였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웨인 부대의 15번째 반데라, 즉 15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오더피는 비효율적인 정당 내 투쟁가이자 형편없는 전술가였으며 전직 피니게일 당수로서 그의 정치 경력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국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후 아일랜드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해 그는 자신의 경력을 되살리고 공화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강력한 아일랜드 성직자들의 지지를 얻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더피는 1936년 9월 스페인으로 향하면서 언론에 2만 명의 아일랜드 자원병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영국에 맞선 반란에서 피를 흘렸던 게일족 십자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00명 미만의 병력과 함께 그 나라에 도착했고 그들 대다수는 전투나 전략 수립이 불가능했다. 처음에는 이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전사들의 지원을 받아 낙관적이었지만 오두피가 1937년 마드리드 근처 공격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후 특히 스페인 웨인 부대 사이에서 아일랜드 블루셔츠에 대한 반란군의 태도는 곧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명령 거부는 다른 군 장교였다면 총살당했을 일이었습니다. 불과 6 만에 블루셔츠는 1937년 봄에 기가 죽은 채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단 2번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교전에만 참여했고 프랑코에 의해 본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프랑코는 그들의 미미한 활동이 한심한 작은 모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화군과 민족주의 자원병 모두의 대의에 대한 그들의 막대한 수와 결집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사망자 수는 엄청났습니다. 최소한 20%의 브리가디스타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1937년 초 전쟁은 장기적이고 잔혹한 투쟁으로 변모했다. 2월에 하라마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는 국민군이 마드리드와 발렌시아를 잇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화군이 도로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이어 3월에는 과달라하라에서 2주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프랑코를 지지하는 이탈리아군이 브리가다스 인터나시오날레스의 지원을 받은 공화군에게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과달라하라 전투는 공화군의 몇 안 되는 승리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군의 명성이 약화되고 공화군의 선전적 승리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주의자들의 초점이 산업화된 북부 정복에 맞춰지면서 바스크 지방에서의 작전, 특히 4월에 독일 조종사들이 이끄는 콘도르 군단 항공기에 의한 게르니카 폭격은 민간인을 충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중 닥칠 공포를 예고하는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6월에 빌바오가 함락되고 8월에는 산탄데르가 함락되면서 국민주의자들의 꾸준한 징역이 이어졌고 10월에는 히온마저 함락되어 북부 전선 전체가 국민주의자들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화군은 중요한 산업 자원과 인력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1938년 전쟁은 프랑코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3월 민족주의자 군대는 아라곤 공세를 개시하여 공화군 방어선을 돌파하고 중포와 공습을 이용해 방어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은 4월 15일 동부도시 비나로스에 도달해 지중해에 이르렀고 이로써 공화군이 장악한 영토를 사실상 둘로 분단시키고 카탈루냐를 스페인의 다른 지역과 고립시켰습니다. 이 공세는 민족주의자 군대의 우세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협동, 기계화, 공중 기동력,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로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공화군은 1938년 7월부터 11월까지 에브로 강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알려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야심찬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길며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교전이었습니다. 방어선을 다시 연결하고 반군의 기세를 일부 되돌리기 위해 계획된 이 전투는 처음에는 8만 명에 달하는 공화군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25일 그들은 어둠을 틈타 기습적으로 에브로 강을 건너 간데사 마을을 점령하고 테라알타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군은 우월한 화력과 독일의 항공 지원, 대규모 포병을 이용해 점차 전세를 되찾았습니다. 프랑코는 기동전을 벌이는 대신 가혹한 소모전과 참호전을 통해 불타는 여름 햇볕 아래에서 방어군을 지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와 막대한 사상자 발생 끝에 10월 이 되자 공화군은 간데사 돌패에 실패하고 해안으로 진격할 열쇠를 잃은 채 전쟁 물자와 보급품도 바닥나면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11월 16일 에브로 강을 완전히 건너 철수했다. 이 전투는 공화군의 군사력, 병력, 사기를 모두 소진시켰으며 전쟁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에브로 전투 이후 그들은 대규모 작전을 펼칠 능력이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1938 12월부터 1939년 2월 이어진 카탈루냐 공세에서 반란군은 1939년 1월 26일 바르셀로나를 점령했습니다. 이때 방어하던 공화군 병사들 사이의 조직력과 당열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월 내부 분열로 공화파는 치명적 약화를 겪었다. 후안 네그린 총리는 유럽 전쟁이 발발하기를 기대하며 저항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전쟁은 결국 9월이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화파 지도자들, 특히 스페인 육군 대령 세이스문도 카사다 로페스의 반대에 직면했고 카사다 로페스는 네그린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카사도는 프랑코와의 평화, 협상을 희망했지만 프랑코는 항복 조건을 거부하고 군대에 계속 징역을 명령했다. 그들은 3월 28일에 큰 저항 없이 마드리드에 입성했고 프랑코는 4월 1일에 민족주의자들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3년간의 긴 유혈 사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프랑코는 개인주의적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세웠고 이 정권은 1975년 11월 20일 그의 사망까지 이어졌다. 그는 엄격한 검열과 정당 및 노동조합 금지, 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처형과 투옥을 포함한 광범위한 탄압을 시행했습니다. 자칭 카우디오는 중앙 집권적 권력, 군사적 영향력, 그리고 지역 정체성의 억압을 상징했습니다. 프랑코는 처음에는 팔랑의 당을 통해 파시스트 원칙에 동조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주축국이 패배한 후 점차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스페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급자족 정책으로 인해 침체를 겪었으나 1950, 1960, 이른바 스페인 기적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자유화와 성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프랑코는 냉전 시기에 스페인을 강경한 반공국가로 재정립하면서 노골적인 독재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적이었던 서방으로부터 묵인된 지지를 얻었습니다.
프랑코 정권은 결국 그의 사망 이후 이어진 민주화의 흐름을 막지 못했고 국가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로 돌아갔습니다.